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소설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크 레비의 그녀 클로이라는 작품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주 공간이 되는 맨하튼 5번가 12번지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맵으로 검색해보면 나와요. 네. 이곳은 고급 아파트들이 줄지어선 부자 동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흔치 않은 수동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소설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가는 5번가 12번지 주민들과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승무원 디팍, 그리고 디팍의 처조카인 인도 부자 산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그녀 클로이니까요. 클로이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클로이도 역시나 5번가 12번지의 주민입니다. 그녀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죠. 그런데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폭탄 테러가 있었죠. 실제로요. 물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스토리는 가공된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폭탄 테러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클로이는 이 대회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폭탄 테러로 인해서 다리를 잃게 됩니다. 이 책은 소설 전반에 걸쳐 인종차별, 편견, 다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결코 어둡거나 무겁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반전을 거듭하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재미와 감동을 더하고 있죠.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한참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수동 엘리베이터라 태어나서 한 번도 수동 엘리베이터를 타보기는커녕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는 그 승무원 말고요. 네. 엘리베이터 자체가 사람이 운전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왜 그 영화에서 보면 가끔 그 철제문을 막 요렇게 직접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옛날식의 고풍스러운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타보거나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라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뉴욕에는 이런 수동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해요. 작가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50세대가 있는데 아마도 머지않아서 없어질 거라고 하죠. 어쨌든 인물들도 그렇고요. 공간 자체도 그렇고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오늘의 책 그녀 클로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5번가 12번지) 클로이는 250제곱미터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입구에 놓인 조그만 원탁 위에 열쇠를 놓고 복도로 진입했다. 벽면에 사진이 잔뜩 걸린 이 복도는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갤러리 그 자체였다. 한때 또래 여고생들을 미치게 만들던 인디애나 존스풍의 헤어스타일로 아버지가 30살 때 찍은 사진은 언제 봐도 좋지만 경기 전날 가방 쌀 때는 포르퉁에 있던 어머니가 샌프란시스코 마라톤 대회 후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메달을 걸고 찍은 사진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부모와 그녀,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시절 가족의 일부였던 반려견의 사진 앞에서는 노스텔지어를 느꼈다. 한 줄기 불빛이 서재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아버지의 젓갈색 머리는 여전히 숱이 많지만 희끗희끗했다. 브론슈타인 교수는 책상 위로 몸을 숙이고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클로이가 물었다. 여드름난 학생들에게 케인스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건 생각보다 보람이 있어. 네 캐스팅은? 브론슈타인 교수는 눈길도 주지 않고 물었다.
2차 면접에 오라고 할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주는 통지서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쇼펜하우어와 저녁 먹으러 안 나가니? 클로이는 아버지를 쳐다보다 문 쪽으로 후진했다. 딸과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먹는 건 어때요? 30분이면 준비되는데. 클로이는 서재를 나가기 전에 덧붙였다. 20분. 아버지가 소리쳤다. 욕조에 물 받는 데만 20분은 걸린다고요. 아빠가 그날 배관 수리를 맡겼다면 가능했을 텐데. 클로이가 외쳤다. 브론슈타인 교수는 서랍을 열고 서류 속에서 찾은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견적서를 제자리에 넣어두고 한참 후 클로이가 방문을 두드릴 때까지 채점에 몰두했다. 리베라 씨에게 콜했으니까 서둘러요, 아빠. 브론슈타인 씨는 재킷을 걸치고 딸이 기다리는 현관 앞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철제 도어는 이미 열려 있었고 클로이가 먼저 들어가고 아버지가 뒤따랐다. 디팍한테 오늘 저녁은 외출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요. 야간 승무원 리베라가 말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클로이는 경쾌한 어조로 대답했다. 리베라가 핸들을 작동했고 엘리베이터는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 리베라는 철제 도어를 열고 클로이가 나갈 수 있게 비켜섰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검푸르고 날씨는 포근했다. 맞은편 클로데트 레스토랑으로 가자. 브론슈타인 교수가 제안했다. 그들이 인정을 베푼다고 무한정으로 남용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인데. 무한정이 아니라 한동안 그랬지. 너무 그러지 마라. 식료품점 외상값은 오늘 갚았으니까. 그냥 미미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요. 내가 살게요. 엄마한테 돈 부탁하러 갔었니? 브론슈타인 씨는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엄마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가방 싸느라고 바쁘셨거든요. 그 기둥서방이 멕시코 여행에 데려간다면서요. 뭐 실은 엄마가 데려가는 거겠지만 아무튼 미안했는지 엄마가 옷이나 사입으라며 지갑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줬어요. 그럼 옷을 샀어야지. 내가 뭘 입든 엄마 취향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빠와 내가 프랑스 요리 먹는 걸로 그 돈을 나눠 쓰자는 거예요. 클로이는 큰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말했다. 너무 빨리 가지 마. 나는 걸어가잖니. 브론슈타인 씨가 소리쳤다. 그리고 로드리고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벌써 15년째 같이 사는 커플인데. 그는 엄마보다 20살 연하고 엄밀히 말해 엄마가 그를 부양하는 거예요. 브론슈타인 부녀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따라가다 설리반가로 내려갔다. 브론슈타인 교수가 미미 레스토랑에 들어가자 여주인이 반기면서 큰 소리로 테이블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바에서 대기하는 손님만 10명 남짓한데 단골 손님에게 주어지는 특혜였다. 브론슈타인 교수는 장의자에 앉았고 웨이터가 휠체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맞은편 의자를 빼는 사이 클로이는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한 커플에게 다가갔다. 카메네스 115 모델인데 한정판이에요. 이 모델을 적극 추천할게요. 아주 편안하고 쉽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클로이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나는 파리식 육기를 먹을 건데 너는?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클로이는 양파 스프를 선택하고 포메롤 와인 2잔을 주문했다. 둘 중에 누가 바람 맞힌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아침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한참 동안 옷장 뒤지는 소리도 들렸고. 여자들끼리의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오디션 끝나고 나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클로이, 줄리어스가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선수 친 것뿐이에요. 일개 철학 교수가 쇼펜하우어라고 불릴 정도면 당연히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테지. 아버지가 꼬집어 말했다. 화제 바꾸면 안 될까요? 아빠 제발. 네가 상담해주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니?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동거남에게서 액세서리 취급받고 있다던 그 여자 말이다. 불과 얼마 전에 네가 해준 얘기야. 그 남자의 행동은 그 여자가 불행한 원인이면서 역설적이게도 행복의 원천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내 말은 그녀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남자가 주는 사랑을 고맙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더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했니? 내담자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처해 있는 상황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찾았고, 네, 연구하고 있어요. 더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되라고 일깨우면서.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빠,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해요. 너야말로 다른 여자보다 더 까다롭게 굴어야 해. 이게 아빠가 화제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아빠는 질투하는 아버지 증후군이네요.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네 엄마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게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겠지만 너는 그때 겨우 13살이었어.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번듯한 직업을 놔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캐스팅을 받으러 다니는 거니? 심리치료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담자가 3명밖에 없어요. 우리의 통장은 비었고. 생활비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일이 잘 풀려서 순회 컨퍼런스 계약을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는 해결돼. 하지만 아빠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결국 지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자립할 때가 됐어요. 이사하면 돼. 지금 아파트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곳이야. 관리비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잖니. 2번이나 수리한 집이잖아요. 코네티컷을 떠나 이사 들어올 때, 내 사고 이후에.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늙어가는 아빠를 보고 싶어요. 나는 이미 그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걸까봐 겁나는데. 아빠는 이제 57이에요.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커플로 볼 정도로. 누가? 내 등 뒤에 있는 테이블.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느끼니까요. 클로이와 브론슈타인 교수의 저녁은 부녀만의 게임을 하면서 은밀한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각자 그들을 훔쳐보는 이들의 몸짓과 표정 또는 고갯짓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부녀의 게임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지금은 클로이가 관찰당하는 걸 즐기는 순간이었다. 뒷테이블의 커플이 쳐다보는 것이 그녀의 휠체어가 아니라 그녀였기 때문에. 산지는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4번가 역에서 내렸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 철책을 따라가는데 귀에 익은 멜로디가 들렸다. 그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이끌리는 아이처럼 공원으로 들어갔다. 산책로 중앙에서 한 남자가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미국 보리수, 노르웨이 단풍, 중국 느릅나무, 북방 개우동나무 가지 사이로 날아오르는 트럼펫 선율.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트럼펫 연주자 주위에 모여 있었다. 트럼펫 연주에 홀린 산지는 가까이 가서 한 벤치에 앉았다. 우리의 곡이 되겠네요. 잊어서는 안 돼.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나직이 말했다. 산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살다 보면 어떤 만남의 순간을 뇌리에 각인시켜주는 곡이 있거든요. 그녀는 경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농담이었어요. 당신이 트럼펫 연주에 감동한 나머지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신들린 듯 클라리넷 연주를 했거든요. 작은 꽃은 아버지가 가장 즐기던 곡이었죠. 내 어릴 적의 자장가였고. 향수병? 아직은 괜찮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멀리서 왔어요. 이스트 할렘,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예상을 넘어서는 답변. 그럼 우린 비긴 거예요. 그녀는 유쾌하게 받아쳤다. 뭄바이에서 왔어요. 당신은? 이 거리 모퉁이에서. 이 공원에 자주 와요?
거의 매일 아침? 또 보게 되면 반가울 거예요.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이름은 있죠? 그녀가 물었다. 네. 반가웠어요, 미스터 네. 나는 클로이예요. 산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손짓으로 인사하며 멀어져 갔다. 로비는 건물의 역사, 주민들의 역사, 얼굴만 겨우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기이한 역사를 증언한다. 출생, 결혼, 이혼, 사망 같은 그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계단골을 따라 퍼지긴 해도 부르주아 건물의 두꺼운 벽은 사생활이 새어나가게 두지 않는다. 산지가 방금 들어선 로비 벽면의 내장재는 온통 참나무였다. 대형 샹들리에 한 개와 크리스탈 벽 등 여러 개가 비추는 고급스러운 불빛을 받아 별문양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그 독창적인 문양이 도드라져 보였다. 안내 데스크에는 과거에서 튀어나온 듯 베이클라이트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관리인을 호출하는 데 쓰이던 것이지만 이제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다. 그리고 방문객의 이름이 적힌 검은색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딥학이 안내 데스크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정문 닫히는 소리에도 딥학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산지가 헛기침을 하자 딥학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딥학이 안경을 바로 쓰면서 공손하게 물었다. 정신이 번쩍 든 딥학은 얼굴을 찌푸렸다. 여긴 무슨 일이니? 고모가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빌딩에 들어간 적 없어? 다라비 빈민가에서 살다 왔니? 굉장한 엘리베이터가 있다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 고모가 말해준 모양이구나. 대단한 엘리베이터인데 숙련된 전문가여야 운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지. 아부에 가까운 발언에 넘어간 딥학이 대답했다. 딥학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모자를 썼다. 산지는 근사한 제복에 모자까지 착용한 고모부의 모습에서 선장의 풍모를 느꼈다. 좋아, 이 시간에는 나를 호출할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와. 한 번만 올라갔다 오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겠니? 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폐점 시간 후에 박물관 관람을 허락받은 느낌이 들었다. 딥학이 접이식 철제 도어를 열고 조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고는 마치 짧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 좀 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듯 핸들을 잡고 잠시 뜸을 들였다. 잘 들어봐. 소리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산지는 귀를 기울였다. 뚝뚝 튀는 전기 소리에 이어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나더니 승강로를 따라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악기 연주처럼 층간마다 소리가 달라. 나는 눈 감고도 소리를 구분할 수 있지. 소리들이 알려주는 위치와 엘리베이터를 부드럽게 정차하려면 이 핸들을 몇 초 만에 내려야 하는지도 알려주마.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다. 딥학은 꼼짝도 않고 감탄하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 우리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균형추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거든. 이해하겠니? 산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순간 딥학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핸들을 작동해 엘리베이터를 세웠다. 고장이에요? 산지가 물었다. 말 시키지 마. 생각 좀 하게. 9층에서 호출이라. 딥학은 핸들을 작동하면서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는데 좀 전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다.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브론슈타인 씨 집에 호출이 틀림없는데 이상하네. 이 시간에는 나가지 않는데 넌 내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혹시 너한테 인사하거든 너는 그냥 답례 인사만 하면 돼. 마치 어느 집을 찾아온 손님인 것처럼.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후진으로 들어오기 위해 등을 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스 클로이. 딥학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딥학. 근데 우리 아침에도 2번이나 인사했잖아요. 클로이가 후진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산지는 휠체어 뒤쪽 엘리베이터 벽면에 바짝 붙었다. 손님 내려드리려고 멈춘 거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2층을 지날 때 클로이가 물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기 때문에 디팍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디팍은 접이식 철제 도어를 열었고 클로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산지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가서 정문을 열어주었다. 택시 잡아드릴까요? 네, 부탁할게요. 클로이가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한 배달원이 소포물을 가지고 온 데다 데스크 뒤에서 호출벨이 3번 울렸다. 디팍이 배달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배달원이 짜증스러운 티를 냈다. 벨이 3번 울렸으니까 모리슨 씨 호출이네. 디팍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택시부터 잡아드릴게요. 그럼 이 소포물은 어떡해요? 배달원이 따라 나오면서 물었다. 클로이는 침착하게 무릎에 소포를 올려놓고 우편물 인수증에 사인했다. 아, 클레르 부부에게 온 소포네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클로이가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디팍이 정문 앞에 서 있는 조카에게 간절한 시선을 보냈다. 산지가 클로이 앞으로 가서 소포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뜯어보기 전에 내가 데스크에 갖다 놔야겠군요. 산지가 말했다. 산지는 소포를 갖다 놓고 이내 돌아왔다. 디팍은 길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휘파람을 불었지만 빈택시 불이 켜진 옐로캡 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나랑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벨이 계속 울리는데요. 산지가 알렸다. 디팍, 모리슨 씨에게 가보세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클로이가 말했다. 택시는 내가 잡아드리죠. 산지는 고모부에게 다가가면서 제안했다. 아무 택시나 잡으면 안 되고, 디팍이 속삭였다.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가 있는 택시여야 해. 알았어요. 모리슨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 인내심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요. 디팍은 머뭇거리다 산지에게 클로이를 맡기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괜찮죠? 산지가 물었다. 괜찮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클로이가 냉랭하게 대꾸했다. 그냥 당신이 뭐라고 중얼거린 것 같아서요.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지각하겠네. 중요한 약속이에요? 네, 아니, 그러길 바라죠. 산지는 차도로 뛰어들어서 택시를 세웠는데 고모부가 말한 모델이 아니었다. 애써준 건 고마운데 차에 치일 뻔했잖아요. 클로이가 산지 쪽으로 오면서 내뱉었다. 그리고 까다롭게 굴고 싶진 않지만 이 택시는 타기 힘들 거예요. 늦은 거 아니에요? 산지는 서슴없이 허리를 숙이고 클로이를 안아서 택시 뒷좌석에 앉혔다. 그러고는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고 돌아와서 택시 문을 닫았다. 자, 됐잖아요? 산지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클로이가 산지를 빤히 쳐다봤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산지는 차창 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대답했다. 도착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지는 당황했다. 몇 시 약속이에요? 15분 후.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죠. 차가 많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산지는 손목시계를 보고 나서 택시 뒤를 돌아 반대쪽 문을 열고 클로이 옆에 앉았다. 갑시다. 산지가 말했다. 어디로 가요? 클로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냐에 달렸죠. 파크가와 28번가가 만나는 교차로. 나랑 같은 방향이네요. 산지가 대답하는 순간 택시는 출발했다. 침묵이 흘렀다. 클로이가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산지도 자기 쪽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어색해할 필요 없어요. 마침내 산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가 내려드릴 거고 사실은 아까 공원에서 내가 한 농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이 큰 도시에서 그것도 같은 날 우리가 또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무슨 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게 당신이 즐기는 소일거리 중 하나예요? 중요한 약속이라는 건 뭔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배역을 따기 위한 캐스팅. 그러는 당신은 28번가 쪽에 무슨 일로 가는데요? 나도 캐스팅이죠.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금융계에서 일해요? 그 배역은 텔레비전? 아니면 영화? 인도인들과 우리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나는 유대인이에요. 무신론자지만 유대인이죠.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 인도인과 유대인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맞는다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택시가 보도를 따라가다 멈췄다.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우연히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준다면 그때 내 직업을 말해줄게요. 산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산지는 트렁크를 열었고 휠체어를 폈고 클로이를 앉혔다. 우리가 왜 다시 만나는데요? 배역 꼭 따길 바랄게요. 산지는 택시에 다시 오르기 전에 말했다. 그녀는 교차로에서 유턴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택시를 바라봤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산지는 받지 않았다. 샘이 사무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산지는 지각에 대해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했지만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샘은 산지를 차갑게 맞았다. 산지는 친구가 능력을 발휘해 수정한 제안서를 다 듣고 나서 좀 저속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상 지적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결정이 내려졌다. 내일 아침 샘은 VIP 고객 중 한 명에게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고 산지는 점잖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두 사람은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을 먹었다. 헤어지기 전 샘은 산지에게 호텔 앞에 내려주겠다고 말했다. 고맙지만 잠은 이스트할렘에서 잘 거야. 뭐 때문에 이스트할렘에서 묵는데? 샘이 물었다. 산지는 오해 때문에 고모집에서 묵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초청장은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너한테는 이미 많은 걸 부탁했으니까. 미쳤어. 프라자 호텔의 안락한 스위트룸, 룸 서비스, 침대에서 먹는 아침을 마다하고 낯선 사람들 집에서 묵다니.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이야. 낯선 사람들 아니야. 산지는 택시에 오르면서 말했다. 소파 침대에 울퉁불퉁한 용수철 때문에 등이 베겼다. 산지는 일어나서 커튼을 젖혔다. 이스트할렘 거리에 경쾌한 소음이 그를 또다시 뭄바이로 데려갔다. 산지는 삶의 작은 신호들을 믿었다. 어쩌다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고모의 집, 푸에르토리코 식료품점이 내다보이는 이 작은 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일련의 상황들을 되짚어 봤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가족들을 떠나버린 고모였다. 아버지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대화 도중 쓰러진 날, 파탄이 일어났다. 간신히 침대에 눕혀놓은 아버지가 임종을 맞는 사이 삼촌들은 벌써 뭄바이 팔레스 호텔의 미래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산지는 절대로 삼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삼촌들이 상속과 호텔 경영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분배를 놓고 싸우는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다. 방을 나와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나 함께 시간을 나누진 못했던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묵념했다. 삼촌들은 어머니 혼자서는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하므로 삼촌들이 조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결정했다. 이때부터 산지는 가급적 삼촌들을 피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산지는 10대 시절 기숙학교와 가정교사 수업 등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삼촌들을 만나지 않았고 방학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만나곤 했다. 그러자 삼촌들은 더 멀리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버렸고 영국에서 돌아온 뒤로 산지는 삼촌들과 단절했다. 산지는 어느 날 우연히 옛 동창을 만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로 이어졌다.
사귀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라면 암묵적으로 허용됐지만 결혼할 사람은 집안에서 결정했다. 산지는 동창과 얘기하다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다. 어느 정도의 가벼움이 용인되는 젊은 시절은 곧 지나갈 것이니 젊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인연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데이트 기회를 열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특히 가족 관계나 직업적 관계의 범위 밖으로 영역을 확장해 보자는 것이었다. 산지가 구상한 소셜 네트워크는 미국인들이 개발한 것보다 훨씬 정밀했다. 프로그램의 첫 버전은 대번에 수천 명을 매료시켰고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했고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산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라서 팔레스 호텔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대주주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였다. 산지가 프로그램을 내놓은 지 1년 후 앱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만에 이르렀고 현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이 성공은 데일리 뉴스에 실린 한 기사 덕분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기자는 인도 사회에 일으킬 문제점도 제기했다. 산지가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가 인도 풍속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이 기사가 주목받으면서 산지와 삼촌들 간의 불화가 일어났다.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어머니만은 유일하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산지는 행복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응원밖에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오랫동안 몸져 누워있던 어느 날, 산지는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앨범을 들춰보다 처음 보는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어 사진 속 젊은 여인이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가족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고모였다.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산지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이 더 필요했다. 보수 언론으로부터 지탄받는 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윤리적 이유 때문에 인도 은행들은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산지는 비자 신청, 생면 부지의 고모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오해로 인해 이 끔찍한 소파 침대에서 잠을 자기에 이른 것이었다. 산지는 커튼을 닫으면서 다음 신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해했다. 잠이 안 오니? 고모가 방문을 열면서 물었다. 나도 불면증인데 이게 병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다만 잠을 덜 잘수록 시간적으로는 더 사는 거 아닌가? 의사들은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배고프니 뭐 따뜻한 거 먹을래? 나오렴. 고모부 깰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 랄리는 침실을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지진이 일어나도 모르고 잘 사람이니까. 산지는 주방 식탁 앞에 앉았고 랄리는 아몬드 케이크 비벤카 한 접시를 들고 와서 반으로 잘랐다. 너는 불면증이니 시차 때문이니? 둘 다 아니에요.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 있니? 돈이 필요해? 고모가 물었다.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삼촌들을 잘 아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상속분을 강탈했지. 아버지 소유의 낡은 건물들이 큰 돈이 되진 않았겠지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랄리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덧붙였다. 넣어두세요. 혼자 잘 해결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만심에 젖어 있는 거야. 고모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서 잘하시잖아요. 디팍은 야간 근무를 서는 동료와 교대로 근무해. 그리고 그가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든지 나는 다 받아주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지라도 모든 자유를 허락하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반드시 내 옆에서 자라고 요구한단다. 두 분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인도를 떠난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던 시절 인도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어. 그런데 나는 굴복하는 성격이 아니었지. 딥학은 나와 신분이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낡은 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과소평가했던 거야. 딥학이 네 할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살해되기 전에 뭄바이에서 도망쳐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짓에 동조했을 리 없어요. 네 아빠도 별 수 없는 남자였어. 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배신이었지. 그나마 세 오빠 중 유일하게 나와 잘 통했던 오빠였으니까. 네 아빠만은 내 편에 서서 위선에 가득 찬 시대착오적인 가풍에 맞서 싸워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도 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괜한 말을 했구나 내가. 밤이 깊었고 산지와 랄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5번가 12번지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콜린스 부인은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6층에 사는 매력적인 노부인은 나이트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는 앵무새 3장에 검정 실크 스카프를 씌워놓고 주방으로 가 뒷문의 걸쇠를 풀고 조금 열어놨다. 그러고는 욕실에 들어갔고 거울 앞에서 살짝 붉게 볼 화장을 하고 목덜미에 향수를 조금 뿌린 뒤 침대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리고 잡지를 들춰보면서 기다렸다. 병원을 떠나는 날. 처음에는 널빤지를 이용했다. 침대와 휠체어 사이에 널빤지를 걸쳐놓고 미끄러지듯 옮겨 앉았다. 이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맥이다. 그녀는 노련한 간호사였고 자신의 환자가 두려워할 겨를이 없도록 찬찬히 설명해주는 노하우가 있었다. 그녀는 내 팔에 근육이 붙으면 널빤지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장담했다. 수년간 달리기로 단련시킨 튼튼한 다리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깨와 목덜미부터 근육 운동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멀더 박사가 와서 이제 나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가 퇴원 소식을 전하며 슬픈 얼굴을 하기에 내가 더 오래 입원해 있길 바라는 건가 생각했다. 나도 의사에게 약간 호감이 있던 데다 매기가 슬그머니 건네준 마지막 옥시코돈 하나를 받아놨기 때문에 나는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다. 멀더 박사는 웃으면서 내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갈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요? 나가보면 알아요. 멀더 박사가 대답하면서 미소 짓는데 당장 그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멋졌다. 나도 모르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한 멀더 박사의 얼굴과 냄새를 내 안에 각인시키겠다는 사고 이전과 이후가 명확해지고 있었다. 멀더 박사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아빠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났다. 간호보조사들, 간호사들, 전화교환수들, 숙직 의사들이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고 내가 지나갈 때는 박수를 치며 퇴원을 축하해 주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박수를 쳐주고 포옹해주고 생각지도 못한 인간애를 봤다고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할 사람은 바로 난데.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병원 로비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나를 보호해주는 경찰관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온 익명의 사람들 100여 명이 나를 축하해 주었다. 이 모든 관심에 감격해서 나는 엉엉 울었다. 차에 오른 뒤 결승선에 거의 이르렀던 걸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걸 축하해 주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설의 일부만 소개를 해드린 거라 앞부분에 건너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산지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고모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산지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죠. 산지는 뭄바이에서 왔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럼 당신도 나처럼 택시기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여기 온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그렇다. 똘똘한 사람들은 옐로캡이나 우버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은 리무진 영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고 또 자신의 힘으로도 이미 많은 돈을 번 부자인데 택시기사는 그냥 인도에서 왔으니까 나처럼 택시기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단정을 해서 말한 것이죠. 나도 누군가를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폭탄 테러로 인해서 다리를 잃고 휠체어 신세가 된 클로이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지나친 시선이 부담스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물론 클로이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는 산지를 만나게 되었죠. 또 여기서 저는 주책맞게도 새로운 선입견이 끼어들더라고요. 산지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살았고 금수저니까 선입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산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욕심 많은 삼촌들에게 뒤어서 그런 성장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경계가 지나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로 경제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선입견에 해당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라봐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